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정 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공시 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해 강남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소식에 일선은행 창구엔 온종일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여중생 살해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최근 자백한 초등생 살해 사건은 당시 경찰이 유골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죠. 입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제2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삼권 분립 훼손 비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직접 발표를 통해 주저함이 있었지만 국민 통합이 더 중요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이낙연 총리에게도 어떤 선택을 하든 국민을 위해 봉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총리 지명과 함께 예상됐던 내년도 총선정 개각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개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6선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낸 이력이 화려한 인물이죠. 여기에 미스터 스마일로 불릴 만큼 온화한 성품이 강점이라 당정청은 물론 국회와의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입니다. 1950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 후 쌍용그룹에 입사해 기업인으로 활약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나갈 총리로 지명한 이유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지로 꼽히는 전북,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3선을 지낸 뒤 당의 요구로 서울 종로에 출마해 홍사덕, 오세훈 등 거물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무진장 임실에서 종로에 와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종로 구민들이 저를 보듬어 주셨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대표 등 당 대표만 3번을 지낸 경륜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올랐습니다. 역대 국회의장과 달리 또 다른 정치 인생에 도전하는 정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잠시 후인 밤 9시에는 원내대표들이 모입니다. 어제 국회로 찾아와 농성을 벌였던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오늘도 국회 안팎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화 기자, 오늘도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지난 13일과 어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데 이어 오늘도 별다른 기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민주당과 야당들이 함께하는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합의안이 나와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데요. 협상은 이어가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에 상한선을 두는 문제, 석패율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약 1시간 반쯤 뒤인 밤 9시쯤 4+1 협의체의 원내대표급이 만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 해도 대표들이 각 당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본회의 개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이 기자, 한국당과의 협상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4+1 협의체 외에도 한국당과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한국당 지도부는 오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혁 법안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앞 점거 사태로 국회 진입이 어려워진 탓에 국회 참여자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지자들이 모인 국회 정문 밖으로 나가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규탄 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반대 여론몰이를 극대화해 4+1 협의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발생한 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폭력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강경투쟁보다는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벌어진 초유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이 황교안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폭력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는 백색 테러의 현장이자 정치 폭도들의 난동이었습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규탄대에 참석해 농성 중인 정의당 당직자들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왜 나라 나이 더러운 나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지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고발 행렬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 지지자들을 극우의 광기로 표현하며 황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한국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가 협상과 대화보다는 강경투쟁에 치중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제와 공수처를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를 얻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편으로 4+1 협의체의 불씨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며 정의당과 맞서고 있죠. 그래서 대신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다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중복 입 후보제를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석패율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중진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정의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해야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중복 입후보제를 제안했습니다. 중복 입후보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로 구하는 대신 사전에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중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레 사전에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군소정당 지역구 후보들은 선거운동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차석을 노린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에 난립해 표가 분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정의당 역시 협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합니다. 오후에 열린 실무협상에선 21대 총선 연동형 캡 적용과 중복 입후보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합의안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원내대표급 회동이나 각 당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채택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아직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저렇게 싸우고 있지만 처리도 아직은 요원하지만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 룰도 출마 지역구의 통폐합 여부도 모른 채 우선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인 거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전 관장도 서울 용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용산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 선거 그리고 선거법을 준수하는 클린 선거로 페어플레이 선거를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도 재보궐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쳤던 서울 송파을에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1대 총선 이제 첫 시작을 여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준비를 많이 했고 선거운동원들 같이 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선거구 획정도 함께 늦어지면서 선거 룰도 지역구 통폐합 여부도 모른 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폭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어 물갈이 여론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막을 올린 총선 레이스는 내년 3월 말 공식 후보 등록과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5일 선거일에 새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오를지 그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강남권 다주택자 보유세는 대략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가 아니라 똘똘한 단 한 채만 갖고 있다 해도 세금 폭탄은 불가피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3.3제곱미터, 평당 1억 원 시대를 연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34억 원인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내년에 보유세로 올해보다 50%, 562만 원 늘어난 1,685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4억 원짜리 음마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 역시 수백만 원씩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만약 이곳 강남에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보유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강남권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3천만 원에서 내년 6,500만 원으로 2배 넘게 뛰고 여기에 개포주공까지 3채라면 1억 원 넘는 보유세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강남권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50% 이상 오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공시가격은 이달 18일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의 96%는 9억 원 미만이어서 집주인 대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에서 시세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45만여 가구로 37%에 달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됐죠.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정부는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빚 조금 더 내 큰 평수로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된 첫날. 은행에는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시고 금융당국은 이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세부 사항 안내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를 모두 사용하는데 대출 신청 당시 둘 중 하나라도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책 이전 분양 공고가 났거나 매매 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이후 계약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이를 담보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당시에는 15억 미만이었다가 잔금을 치를 때 15억이 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던 사람들도 대출이 막힌 탓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팔고자 해도 팔 수도 없는 거고 사고자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회수하세요.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당분간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잘 살수록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빚을 내 부동산을 샀고 이것이 자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하위 20%와 40% 구간에 속하는 1, 2분위 저소득층은 빚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빚이 늘었고 특히 4분위는 더 많이 빚이 증가했거든요. 동시에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은 하위 20%에서는 감소,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3% 이상 늘어났죠. 쉽게 말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빚이 늘었지만 재산은 더 늘어난 겁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공유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그 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서 국민이 살게 하자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른 건 보수 정권 때문이라고 했는데 집값은 진보 정권에서 더 많이 올랐죠.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탓입니다. 박 시장은 토지 공개념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 12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언급했습니다. 국가가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뜻입니다.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어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토지 공개념 3법 중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 환수제에 살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택지 소유 상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 초과 이득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그런데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발표 하루 만에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대출은 은행과 개인의 정상적인 거래인데 정부가 그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이번 헌법 소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헌법 소원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번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은 있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건데 검찰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그렇게 수사해라 하는 투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하루 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찰 중단 결정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배후와 관련된 의혹을 차단하면서도 감찰 중단 과정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과 관련해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문이 나오자 검찰도 즉각 대응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언론과 변호인 측에서는 추측성 보도나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 전 장관 측 입장 표명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실제 조사 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어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를 받고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하명 수사가 아니라 이건 아예 청부 수사라고 주장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지 기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소환도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황 청장은 저희 취재진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황 청장은 아직 검찰 측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부패비리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역시 황 청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통보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어 황 청장 소환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수첩에 BH,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지칭하는 글도 적혀 있었다고 하던데요.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를 도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송병기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첩엔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송철호 캠프의 활동이 송 부시장의 수기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은 이 수첩에 선거 전부터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공약 등을 조율해온 정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의미하는 BH 회의란 용어가 등장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송 부시장의 수첩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은 조만간 송부시장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연쇄 살인범 이춘재의 8차 사건,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검찰이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밝혔죠. 하지만 경찰은 중대한 오류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작이 맞다고 재반박했고요. 오류든 조작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건 맞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경찰관 8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당시 형사 계장 등은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유모 씨를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가, 담당 검사는 비슷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입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는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며칠 전 직접 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오늘 당시 국과수가 시료 분석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로 재반박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조작된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반박의 재반박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춘재 사건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채모 2점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엔 이춘재가 본인이 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가볼까요? 당시 경찰은 김양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심지어 유골에서 아이의 줄넘기가 발견됐고 가족들에게 아이가 줄넘기를 갖고 있었는지 물어봤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의로 수사를 덮었다는 거죠.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 1989년 7월쯤 화성에서 초등생 김모양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주민이 사건 발생 5개월쯤 뒤 형사 계장과 야산을 수색하다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굴 작업은커녕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와 줄넘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도 유골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숨겼습니다.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사실도 30년 넘게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중소지휘가 지나갔고 선거를 못 받으니까 사실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성폭행 사건을 추가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자신의 11년 지기 친구이자 현재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부검 결과 피살된 경찰관은 이마가 아예 함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에게 최면 수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자신의 친구이자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경찰관은 안면부, 그중에서도 이마가 함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자고 가라는 말을 믿고 잠들어 있던 경찰관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기를 밝히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까지 벌였지만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태도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회치에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이른바 주치 감경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가 숨진 경찰관과는 11년지기로 결혼식 사회까지 봐줄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어제부터 대대적인 연말 음주 단속이 시작됐죠. 미리 예고된 단속이었지만 윤창호법이 무색하게도 서울에서만 30명 이상이 검거됐습니다. 심야 단속 현장에 손하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연말 집중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 장비를 설치합니다. 단속 시작 6분 만에 감지기가 울립니다. 움직이지 말고 내리세요. 움직이지 말고. 당황한 남성은 화장실을 찾습니다. 오줌만 싸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7%. 지난 6월까진 훈방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2차례 면허 정지 전력이 있는 남성은 횟수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는 여성 운전자. 일로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동승자까지 태우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아찔한 운전을 벌이다 검거되고도 선처를 호소합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예고까지 했지만 이곳 음주 단속 현장에선 적발된 운전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가버리는 차량에 현장에선 한때 추격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낮부터 밤까지 벌인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서울에서만 31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음주 운전자의 가족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특히 불금인 20일과 27일에는 전국 일제 단속과 메뚜기식 기습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걷기 어려울 정도로 발바닥 통증이 심한 족저근막염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이 50대 여성은 얼마 전 심한 발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발을 디딜 수가 없었고요. 5시 정도 되면 발이 아려가지고 이렇게 몸살이 날 정도로. 원인은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넓게 퍼진 섬유성 결합 조직 구조물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지난해 족저근막염 진료 인원은 25만 8천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9.6%씩 증가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 여성 환자가 남자보다 1.3배 더 많았는데 특히 50대 여성이 30% 넘게 차지했습니다. 중년 여성에서 족저근막염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은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연령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다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발바닥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고 평소 바닥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는 붉은 깃발법.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하시겠지만 영국에서 시행됐던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입니다.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규제한 건데 이 때문에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한 스타트업 기업이 식당 앞에서 줄을 길게 서지 않도록 모바일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파는 식당은 이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만 하고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는 건 종업원의 얼굴을 보고 하는데도 술을 파는 식당이라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새 많은 관심을 받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에 정확한 정의조차 없거든요.
차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 주행도 할 수 없고 인도 통행도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상용화되더라도 배달을 할 수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규제가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규제 얘기라면 사실 그동안 정부가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맞는 말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황당한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렇게 활력이 생겨야 일자리도 창출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아직도 사방이 규제로 꽉 막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못 규제인 데이터 3법만이라도 빨리 법 개정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할 말이 없죠.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이 한 달에 몇 개씩 생기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요? 있는 것도 내쫓는 형국이죠. 일자리요? 경제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뿐인 규제 개혁은 필요가 없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서울에 있고 당신들은 나와 접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면서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하지만 결국 북한과 만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비건이 대화 파트너로 콕 집었던 최선희는 답변은커녕 김정일 길 8주기 참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미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아서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결국 오늘 아무 말 없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Mr. Bigon, do you have any response from North Korea? 출국 전 비건 대표는 오전에는 국정원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비공개 특강을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미국 측이 먼저 학교로 연락을 해서 특강을 잡았다는 것으로 미국도 북한의 호응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비공개 일정을 짜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반면 비건 대표의 협상 파트너인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정일 기일 8주기 참배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새로운 셈법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어떤 대선을 고려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킨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어떤 그 배신감? 하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대화 제안을 이유 없이 걷어찰 수는 없는 만큼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죠. 그런데 혹 때려다 혹 붙인 셈이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되레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거든요. 심지어 북한이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했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북한산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오는 22일로 돼 있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이 같은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 수위를 높이며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But we'll see.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미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제재 완화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이유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들면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정면 힘겨루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흡연 택시입니다.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피운다는 겁니까? 기사? 손님? 네, 먼저 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통은 350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600건이 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흡연율이 갑자기 증가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승객들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현장을 포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여기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120 다산콜센터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안 흡연은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활발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태료를 내야 되죠?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사가 담배를 핀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올해 600건 정도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 400건 정도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67% 정도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건데요. 기사가 승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기사는 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흡연한 승객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달라진다고요? 바뀌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서 흡연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흡연 기사가 원할 경우 금연 클리닉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악취로 청결 조치 명령을 받은 택시는 냄새를 없애야 운행할 수 있고 그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도 물립니다. 우선 담배 냄새가 나는 택시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것만은 우선 다행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점짜리 검사입니다. 설마 100점 만점에 20점인가요? 안타깝게도 100점 만점이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점이라는 점수, 정말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변호사들이 올해 검사 평가를 한 결과 최하점을 받은 검사가 20점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79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9점, 이 평균 점수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셈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거보다 잘했으니까 그래도 검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면요. 변호사들은 해당 검사에게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다, 공격적이며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위권을 기록한 또 다른 검사가 협박성 수사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피의자에게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면서 자백을 강요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 평가 결과 어떻게 또 쓰이겠죠? 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매긴 일종의 성적표거든요. 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내년 검사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단어, 올 한 해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반영을 안 해도 강제성은 없다는 말도 되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검사 본인은 알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영화상 부문에 우리 영화 기생충이 예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호평 속에 각종 상까지 휩쓸고 있는 터라 현지에서 본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 국제영화상 부문에서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91개 작품 가운데 이 부문 예비 후보로 선정된 영화는 단 10편. 이로써 기생충이 오스카상 수상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예비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앞서 미국 주요 도시의 비평가 협회상을 휩쓴 데다가 아카데미보다 한 달 전에 열리는 골든글로브에서도 세계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만큼 현지에선 국제영화상뿐 아니라 작품상 등 본상까지도 점치고 있는 상황.
한편 봉준호 감독이 작사하고 배우 최우식이 직접 부른 엔딩곡 소주 한 잔은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국제영화상과 본상 부문의 최종 후보가 가려지는 내년 1월. 기생충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겨울바다에는 먹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입이 크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대구가 단연 진미로 꼽히는데요. 대구의 집산지인 거제도 외포 앞바다 조업 현장에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만선의 꿈을 아는 대구잡이였으니 칼바람을 헤치며 캄캄한 바다로 나갑니다. 2, 3일 전 쳐놓은 원통 모형의 호망을 걷어올리자 얼음 팔뚝만한 대구가 올라옵니다. 앞놈은 알이 가득하고 순놈은 고소한 고니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곳 거제 외포 앞바다는 대구가 산란을 위해 동해에서 남해로 이동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이 대구잡이의 채적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대구가 좋아하는 수온은 13도 이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온이 1, 2도가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야 대구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날이 떴으니까 대구가 아직 그정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한 몸이 홀대를 받지는 않습니다. 새벽 7시부터 열리는 경매장에는 싱싱한 대구를 구하려는 상인들로 성시를 이룹니다. 가격대는 지금 중간 사이즈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앞으로 물량이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대구가 올겨울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정부가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오늘 2030년까지 AI 강국으로 도약해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반도체 개발에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며 오늘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1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겠고 낮에도 오늘보다 5도 이상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내일 아침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해안을 따라서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안팎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을 따라서는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제주와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광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내려간 영상 2도선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은 아침부터 밤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대학교 게시판에 부착된 신입사원 공고문입니다. 경력 무관, 학력 무관, 나이 무관.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 등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채용 공고와 다르지 않은데 이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생각지도 못한 포스터 한 장이 등장합니다. 소녀상 사진과 함께 1930년 그들도 이렇게 속았습니다.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이 딱 이랬다는 거죠. 굉장히 와닿는 하지만 슬픈 취업 공고문이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